저는 지금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쥐고 서 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병원은 수도 없이 다녔지만 오늘만큼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큰딸 미정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살갑게 굴더니 오늘따라 제 팔을 꼭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뒤쪽을 힐끔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2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 법무팀 직원이라고 들었고 다른 한 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만 강하게 풍겼죠.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27번. 미정이가 저를 이끌고 수납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창구 안쪽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소윤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얼굴이 참 단정해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서류 뭉치를 소윤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입원비랑 검사비 수납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소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원비하고 검사비 수납이시죠?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윤은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년을 시청 민원실에서 일했습니다. 서류 보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는지 아닌지 대충 감이 옵니다. 지금 저 직원은 분명히 뭔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잠시만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냥 빨리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미정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소윤은 대답 대신 프린터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출력하는 척하면서 작은 종이 한 장을 접었습니다. 수납 영수증 사이에 그 종이를 살짝 끼워 넣더니 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뭔가 따로 접힌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나가십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윤을 봤습니다. 소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뭐 보세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미정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구겨 넣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기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요? 서명부터 하고 가세요. 미정이가 펜을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급해. 나이 먹으니까 참기가 힘들어.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늙은 사람 흉내를 냈죠. 평소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절대 안 할 행동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이가 잠깐 망설이는 사이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표지판 쪽으로 걸어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정장 입은 남자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71년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치고 나가니 계단이 나왔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계속 뛰었습니다.
1층 출구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러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저는 골목길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구리가 쥐어뜯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쪽지에 쓰인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시면 못 나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였길래 서명하면 못 나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제 딸이 저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낯선 직원이 왜 저한테 이런 경고를 한 걸까요?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 딸이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전 그 상황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미정이의 태도, 정장 입은 남자들, 그리고 수납 직원의 그 절박한 눈빛.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평생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일어나죠.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영수,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동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매일 이 길을 걸어 다니니 돌부리 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수 형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조기 축구의 부회장인 김철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해야 하루가 길지.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형님은 진짜 정정하세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니까요. 산책로에서 만난 후배가 말했습니다. 몸 관리 좀 하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시청 공무원 신분증, 표창장, 그리고 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했던 도장입니다. 도장을 손에 쥐고 들여다봤습니다. 한영수. 세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민원실 30년을 버텼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원실에서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화난 사람, 억울한 사람, 급한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있었고 도장 찍을 곳과 서명할 곳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도장이 찍히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표창장도 여러 장 받았습니다. 모범 공무원상, 친절 민원상. 지금 봐도 뿌듯합니다. 서류함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정이었습니다. 아빠, 나 미정이야.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날짜를 헷갈려 하시던데. 내가 언제 날짜를 헷갈렸어? 멀쩡해. 아빠, 요즘은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니까. 매일 운동하고 책도 보고 동네 사람들이랑 축구도 해. 그래도 한번 검사 받는 게 좋아요. 요즘은 법도 바뀌어서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유행이래요. 무슨 준비? 후견인이요. 나중에 정말 치매 오면 누가 아빠 재산 관리하고 그런 거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후견인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 알아요, 알아요.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친구 아빠가 갑자기 치매 왔는데 준비 안 해놨다가 엄청 고생했대요. 나는 괜찮아. 그런 걱정 말고. 알았어요. 그래도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30분 뒤에 아들 지훈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멀쩡해. 매일 운동하고 다녀.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누나가 병원 예약했다던데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너도 그 소리야? 아버지도 나이 드셨잖아요. 누나 말 좀 들으세요. 누나가 다 알아봐서 좋은 병원 찾아놨대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바쁜 와중에 전화했다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바쁘면 끊어. 네. 건강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드셨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고 조기 축구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정이가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밥은 드셨어요? 아빠, 약 챙겨 드세요. 아빠,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평소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할까 말까 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일 전화를 하니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챙기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제가 그렇게 말해도 미정이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깜짝이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일 있어야 아빠 보러 와요? 들어가요. 미정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일을 싱크대에 놓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빠, 반찬이 이게 뭐예요? 김치랑 계란밖에 없네. 그걸로 충분해. 나 혼자 먹는데 뭐. 안 돼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미정이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정이는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지. 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가스불 끄는 거 잊어버린다거나. 없어. 나 아직 멀쩡하다니까. 아빠,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치매 관련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대요. 치매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나는 치매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그냥 예방 차원이에요. 검진 한번 받으면 마음도 편하잖아요.
미정이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진, 치매, 후견인.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미정이는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병원 예약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무슨 병원? 신경과 전문 병원이에요. 거기가 치매 쪽으로는 최고래요. 교수님이 직접 진료하시고 동네 병원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데까지 가? 동네 병원은 검사 장비가 부족해요. 정밀 검사 받으려면 큰 병원 가야 해요. 미정이는 봉투에서 병원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책자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병원 건물이 아주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정원도 있었습니다. 여기 비싸겠네? 괜찮아요. 건강보험 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아빠 건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요? 미정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다정했고 더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자를 넘기며 병원 정보를 읽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도윤. 사진 속 의사는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담당 의사야? 네. 장도윤 교수님이요. 치매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래요. 제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안 가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지 뭐. 진짜요? 아빠 최고예요. 미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빠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손을 잡은 미정이의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 후견인, 재산 관리. 미정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전세 놓은 빌라 2채와 예금을 합치면 12억 정도 됐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설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내 재산을 노린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조기 축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 형님,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잠을 좀 못 잤어. 요즘 고민 있으세요? 아니, 별거 아니야.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누나한테 들었어요. 병원 가신다면서요? 응, 그냥 검진 한번 받으려고.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죠. 또 나이 드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니까.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누나 말 좀 들으세요. 누나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알았어. 그럼 저 일 들어가야 돼서. 건강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저를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늙었지, 바보는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요. 그날 아침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껏 밝았죠. 아빠, 오늘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병원 예약 다 해뒀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아니에요, 아빠. 제가 가는 게 당연하죠.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미정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평소엔 바쁘다며 통화도 짧게 끊곤 했는데 말이죠. 1시간쯤 지나서 미정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팔을 붙잡더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살갑게 굴었죠. 아이고, 우리 아빠.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아침에 공원 한 바퀴 돌았지. 역시 우리 아빠는 건강하시네요. 그래도 검진은 받아야죠. 차에 타자마자 미정은 제 안전벨트를 직접 채워줬습니다. 제가 평생 스스로 해온 일인데도 말이죠. 저는 약간 민망했지만 딸의 효심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종합병원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죠. 미정아, 병원이 이쪽인가? 우리 동네 병원은 반대편인데. 아, 아빠. 오늘 가는 병원은 신경과 전문이에요. 거기 교수님이 치매 쪽으로는 최고래요. 제가 알아보고 예약했어요. 치매라는 단어에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나 치매 아닌데 왜 치매 병원을 가? 아니에요, 아빠. 요즘은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이죠. 걱정 마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제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어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병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신축 건물의 로비도 넓고 깨끗했죠. 하지만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대형 병원치고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동의서예요. 검사 받으려면 서명해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서류는 질리도록 봤죠. 제목부터 읽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검사 동의서. 그런데 중간쯤에서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법정 대리 위임 동의. 미정아, 이게 뭐야? 법정 대리가 왜 나와? 미정은 재빨리 제 손에서 서류를 가져가며 웃었습니다. 아,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빠가 검사 받는 동안 제가 대신 얘기 들을 수 있게요. 뭔가 찝찝했지만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죠. 이름을 쓰려는 순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영수 환자분,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뇌 MRI를 찍고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죠. 질문들이 참 이상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4일이죠.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잖아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미정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날짜 맞아요? 아까 3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4일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아빠. 분명 3일이라고. 검사하는 사람 앞에서 딸이 저를 틀렸다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려는데 검사자는 그냥 기록만 하더군요. 다른 질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미정이 옆에서 아빠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요 라며 정정했죠.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딸 앞에서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신경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맞았죠. 장도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말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검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장도윤은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보이시네요.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워낙 치료법도 좋아져서요. 미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단기 입원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입원이라는 말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원은 무슨? 저 멀쩡합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죠.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에서 미정과 장도윤이 서 있었죠. 둘 사이의 거리가 묘하게 가까웠습니다. 장도윤이 서류 봉투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두세요. 다음 단계 진행할 때 필요할 겁니다. 미정이 봉투를 받으며 장도윤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 둘이 왜 저렇게까지 친밀한 거지?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미정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아빠, 왜 그렇게 서 계세요? 가요. 차에 타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아까 받은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장도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검사 중에 미정이 제 대답을 계속 부정하던 모습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병실에 갇혀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러 다시 병원에 간 날, 저는 아침부터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미정이가 또 차를 몰고 왔거든요. 조수석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우리 아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제가 꼭 같이 가야죠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미정이가 제 팔을 꽉 붙잡더군요. 마치 제가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소나기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신경과 진료실 앞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몇몇 노인 환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다들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곧 저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될 뻔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영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따라 들어간 진료실에는 지난번 봤던 장도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온화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철저히 계산된 표정이었던 거죠.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장도윤은 모니터를 돌려 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얀색과 회색이 뒤섞인 뇌 영상이었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마 부분이 정상보다 약간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전두엽 쪽도 약간의 위축이 관찰되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크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초기 인지저하 증상이 보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민원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했던 제가 치매라니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동네 조기 축구의 회원들 이름을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깜빡거리는 것도 없고요. 어르신, 초기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건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던 미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대요.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짧게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까지 해야 합니까? 일주일 정도만요. 그 사이에 약물 반응 검사도 하고 인지 기능 훈련도 받으시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외래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이라니, 저는 평생 병원 신세를 거의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기 정도는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끝냈죠. 그런 제가 일주일씩이나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필요하면 약만 처방해 주십시오. 그때 미정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일주일만요. 네. 미정아, 저는 아직 멀쩡하다니까. 아빠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도윤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클립으로 묶여있는 그 서류는 최소한 10여 장은 되어 보였죠. 어르신, 일단 입원 동의서만 작성해 주시면 오늘 바로 병실 배정해 드릴게요. 지금 마침 1인실이 하나 비었거든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첫 장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이 준 습관이었죠. 민원실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제대로 안 읽고 도장 찍었다가 낭패를 봤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장은 일반적인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병원 규칙을 준수하고 입원비를 납부하며 검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장도 비슷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였는데 이것도 요즘은 어디서나 쓰는 거니까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정욱연 개시 동의서. 제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후견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청 민원실에서 일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자 제도였죠. 하지만 그건 정말 심각한 경우에만 쓰는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도윤이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요즘 필수로 받는 서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필수라고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후견인이 필요합니까? 미정이가 제 팔을 살짝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냥 형식적인 거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정해 놓는 거래요. 형식이라니, 후견인이 형식이야? 아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후견인 지정 조항, 재산관리 위임 조항, 의료 결정 대리 조항까지. 이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제 모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였죠. 이건 서명 못합니다. 아빠.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왜 그러세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란 말이다. 장도윤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따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조기에 이런 준비를 해두는 게 오히려 어르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정말 판단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더 복잡해지거든요. 지금은 판단력이 멀쩡하니까 서명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도윤과 미정이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일단 이번부터 하시죠. 다른 서류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장도윤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말을 했지만 저는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일주일만요. 제발요. 결국 저는 이번 동의서에만 서명했습니다. 후견인 관련 서류는 단호하게 거부했죠. 미정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6층 1인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깨끗한 병실이었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이는 내일 아침에 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고 저는 홀로 병실에 남겨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식판을 놓으면서 제 차트를 힐끔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와 마주친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6층 신환 또 들어왔네? 응, 이번에도 후견인 신청 들어왔대. 요즘 여기 거쳐가면 한 달 안에 집이랑 예금 다 넘어간다던데. 쉿, 조용히 해. 들려.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견인 신청, 재산 이전, 한 달. 모든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이가 그렇게 병원에 가자고 했던 것, 후견인 서류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던 것, 장도윤과 주고받던 이상한 눈빛,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던 거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한정후견 개시 예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정문으로 나가면 분명 간호사들이 막을 겁니다. 입원 환자가 함부로 외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공무원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규정과 도장, 서류와 민원.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이었죠. 그런 제가 이렇게 당하다니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죠.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중으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저를 바보로 만들 수 없다는 것. 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뒷문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쪽지에 적힌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나가십니다. 병원 앞 대로변을 피해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벌써 미정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몇 개 와 있었죠. 아빠 어디 가세요? 걱정돼요.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평소 같으면 효녀처럼 보였을 문장들이 지금은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끈 상태로 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쪽지를 건넨 젊은 직원은 왜 그런 걸 했을까? 제가 서명하려던 서류는 정말 위험한 것이었을까? 아니, 설마 미정이 정말로 저를?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간호사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후견인 신청 들어왔대. 여기 거쳐가면 한 달 안에 집이랑 예금 다 넘어간다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정이 아니라 아들 지훈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누나한테 연락 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나가셨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나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 괜찮아. 아버지 지금 병원에서 난리예요. 누나가 경찰에도 신고했대요. 치매 진단 받으신 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이요? 치매 진단이요?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요. 지훈아, 나 치매 아니야. 멀쩡해.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잖아요. 초기 인지저하래요. 그러니까 누나 말 좀 들으시고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분명 집부터 찾아볼 테니까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알게 된 친구 박기수 집으로 갔습니다. 기수는 저보다 2살 많은 전직 버스기사였죠. 입담 좋고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기순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기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야, 영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기수야, 나 좀 숨겨줘. 급한 일이 생겼어. 기수는 더 묻지 않고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물 한 잔을 건넸죠.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야 숨이 좀 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기수에게 털어놨습니다. 병원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서류들, 간호사들의 대화, 그리고 오늘 수납 창구에서 받은 쪽지까지 다 말하고 나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 치매래. 기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형님이 치매면 나는 진작 죽었어야지. 너 어제 경로당에서 화투 칠 때 봤어? 딱딱 암산 다 해가면서 쳤잖아. 그 말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죠. 근데 경찰까지 신고했다며?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기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기수가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를 봤죠. 젊은 여자야. 너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데? 기수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한영수 선생님 계신가요? 병원 수납과에서 일하는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쪽지를 건넨 직원이었어요. 기수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기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 창백한 여자였어요.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소윤이라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보호자 연락처 외에 비상 연락처가 있었어요. 박 기수님 번호가 적혀 있었고 주소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쪽지 제가 쓴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걸 했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선생님 위험하세요. 소윤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프린트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병원 내부 기록이에요. 최근 1년간 장도윤 신경과에서 진료받고 입원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종이에는 이름과 나이, 진단명, 그리고 퇴원 후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분들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자녀가 동행해서 치매 검사받고 입원하고 그 다음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됩니다. 그리고 소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다른 줄을 가리켰죠. 재산이 전부 보호자나 후견인 앞으로 넘어갑니다. 집, 땅, 예금 전부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수납과에서 일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후견인 신청 서류랑 요양병원 전원 동의서가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조사했어요. 기수가 옆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거 아냐? 병원이 환자들을 이렇게 털어먹는다고?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도윤 의사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들이랑 짜고 하는 거죠. 선생님 따님도, 미정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제가 오늘 쪽지를 드린 건 선생님이 서명하시려던 서류가 단순한 입원 동의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한정후견 개시 동의서랑 요양병원 전원 동의서가 섞여 있었어요. 만약 서명하셨으면 법적으로 선생님 재산은 따님 통제 아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후견인이 있으면 환자 본인 의사만으로는 퇴원할 수 없거든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 딸이, 제가 키운 딸이 저를 이런 식으로 가두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미정이가 나를 팔아먹으려는 건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자식 때문에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도 꾹 참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싸우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수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영수야, 울지 마. 너 민원실에서 30년 일한 사람 아냐? 서류로 장난치는 놈들 잡는 건 너가 제일 잘하잖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온갖 사기꾼들과 얼굴 붉히며 싸워온 사람이었죠. 늙었다고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소윤이 봉투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병원 내부에서 더 조사해 볼게요. 장도윤 의사랑 따님의 관계, 다른 피해자들 명단, 후견인 변호사 정보까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수납 직원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다른 병원에서였지만요. 그래서 이런 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친구도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일단 숨어 계세요. 며칠만요.
제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따님이나 경찰한테 잡히시면 안 돼요. 기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숨겨줄게. 내 집은 아무도 몰라. 소윤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선생님,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최강호라고 예전에 시청 민원실에 자주 왔던 변호사가 있어. 동네 출신인데 나한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했었지. 연락해 보세요. 지금 상황 설명하고 도움 요청하세요. 소유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제 번호예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도 뭔가 알아내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윤이 나가고 나서 저와 기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수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하나 마셔. 기운 차려야지. 저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기수야, 나 정말 치매 아니지? 당연하지. 너 어제 우리 축구회 회비 정산할 때 봤어? 누가 얼마 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 치매면 그게 되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딸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명함함을 뒤졌습니다. 최강호 변호사 번호가 있었어요. 3년 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강호야, 나 한영수야. 시청 민원실에서. 아, 영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강호야, 나 도움이 좀 필요해. 급한 일이야. 친구 집에 숨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소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였는지 수납 직원복 대신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뭔가 찾았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원 전산 기록을 좀 뒤져봤는데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저는 소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슬쩍 눈치를 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배려하는 거였습니다. 소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이름, 나이,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장도윤 의사를 거쳐간 환자가 23명이에요. 그 중에서 16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그게 뭐가 이상해? 저는 물었습니다. 신경과니까 치매 환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소윤이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이 16명 전부 입원 후 일주일 안에 후견인 신청 서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요양병원으로 전원됐고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입원일과 후견인 신청일 사이가 3일에서 7일 사이였어요.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똑같았죠. 더 있어요. 소윤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데 몰래 물어봤거든요. 이 환자들 중 8명이 후견인 지정된 지 석 달 안에 집이나 땅을 팔았대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도. 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도 똑같은 루트를 탈 뻔하셨어요. 일주일 뒤 후견인 신청, 한 달 뒤 요양병원 전원, 석 달 뒤 재산 처분.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이 사람들 가족 연락처 알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몇 명은 알아냈어요.
소윤이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까지는 못 구했고 주소만 있어요. 개인정보라 더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3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부 인천이나 부천 쪽이었습니다. 내일 찾아가 봐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소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딸분이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길에서 발견되면 바로 병원으로 끌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답답했습니다. 소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는 분 없으세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강호. 제가 시청 민원실에서 일할 때 자주 드나들던 후배였죠. 처음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붙어서 개업했다고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한 명 있긴 해.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후배인데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한테 모자를 하나 빌렸습니다.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했죠. 소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웠어요. 최강호 변호사 사무실은 동네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이 탓도 있었지만 긴장 때문이기도 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최강호였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형님? 최강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한영수 형님 맞으시죠? 그래, 나야. 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최강호는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윤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딸이 병원에 데려간 것, 이상한 서류들, 수납 창구의 쪽지, 도망친 것까지요. 최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후견제도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최강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치매 걸린 어르신들 보호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용? 제가 물었습니다. 네. 최강호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이 허위로 치매 진단을 내리고 후견인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가족이 공모하면 더 쉽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소윤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패턴 보세요. 전부 똑같아요. 최강호는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네요.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조급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야. 딸이 경찰한테 신고까지 했다고. 최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황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녹음이든 서류든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해요. 어떻게 구해? 제가 물었습니다. 최강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기계 2개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나는 펜처럼 생긴 녹음기였고 다른 하나는 단추만 한 카메라였습니다. 이걸 쓰셔야 합니다. 최강호가 말했습니다. 따님한테 연락하세요. 다시 병원 가겠다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요. 그리고 딸분과 의사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녹음하는 겁니다. 미끼가 되라는 거야? 저는 불안했습니다. 네. 최강호는 진지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들 입으로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소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병원 내부 사람이니까 제가 더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 걸린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봐야 해요. 증언 확보하면 더 유리합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소윤이 알아낸 주소 중 첫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천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댁 어머니께서 작년에 인천 소재 신경과 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으시죠?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가구들이 보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빈 휠체어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말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치매래요. 병원에서 검사하더니 바로 치매 판정 나고 요양병원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의사 말이니까요. 그 다음은요? 최강호가 물었습니다. 후견인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해 준다면서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죠. 그리고 석 달 뒤에 어머니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대요. 후견인이 정당하게 재산을 처분한 거라고요. 변호사도 의사도 다 합법이라고 했어요.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합법이라고요? 이게 합법이라고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래 건강하셨는데 거기 가더니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것 같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자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집을 나온 뒤 차 안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최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제가 되물었습니다. 약물로 의도적으로 상태를 악화시킨 거예요. 최강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재산 처분이 쉬우니까요. 빨리 죽으면 후견인 임무도 빨리 끝나고요.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르신도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만약 그 쪽지를 못 받았다면 저도 지금쯤 요양병원 침대에 묶여서 알 수 없는 약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희는 두 집을 더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는 거의 비슷했어요. 건강하던 노인이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고 후견인이 지정되고 재산이 사라지고 요양병원에서 빠르게 악화되는 패턴이었죠. 최강호는 전부 녹음하고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제 미끼 작전을 시작합니다. 최강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따님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옆에서 들을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죠. 미정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딸이 받았습니다. 아빠? 미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이 찾고 있다고요? 미정아. 저는 일부러 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병원 가서 검사 제대로 받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저는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할게. 후견인도 하고 서류에도 서명할게. 아빠. 미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와 기쁨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포기했다는 걸 알고 좋아하는 목소리였죠. 최강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형님. 이제 준비합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고, 검사 제대로 받고 싶다고, 딸 말대로 하겠다고요. 미정은 전화기 너머로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안도라기보다는 안심이었을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겠죠. 최강호 변호사는 제 안경테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달아줬습니다. 렌즈가 안경다리 끝에 숨어 있어서 누가 봐도 모를 정도였죠.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는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 항상 입던 그 낡은 재킷이었는데 이제는 증거를 담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병원 신경과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어요. 전쟁도 아니고 시험도 아닌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죠. 평소처럼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들어갔고 손도 살짝 떨리는 척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 미정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엔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은 소름이 돋았어요. 옆에는 장도윤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고 병원 법무팀 직원이라는 정장 입은 남자도 한 명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화상으로 연결된 후견인 변호사가 떠 있었죠.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장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바로 옆에 와서 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빠, 오늘 다 정리하면 편해지실 거예요.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도윤은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투툼한 파일이었죠. 저는 민원실에서 30년을 일했으니 서류 두께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저건 단순한 입원 동의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한영수 어르신께서는 지난 검사 결과상 초기 인지저하 소견이 보이고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다 이해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 안경에 달린 카메라는 지금 이 순간을 전부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재산 관리 부분인데요. 법무팀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정 후견인을 지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따님께서 후견인이 되시면 어르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맞아요, 아빠. 미정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복잡한 일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줄인다고요? 이건 명백히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화상 모니터 속 후견인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영수 어르신, 저는 후견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서명만 해주시면 따님과 함께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에 있는 연립주택과 빌라 2채, 그리고 예금 계좌를 따님 명의로 일부 이전하는 절차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진짜 떨린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 보인 겁니다. 그러자 미정이 더 다급해졌어요. 아빠, 괜찮으시죠?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정이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며 펜을 쥐게 만드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어르신은 편하게 요양병원으로 가 계시고 재산 관리는 따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으십니다. 병원비도 자동으로 처리되고요. 그렇죠, 아빠. 미정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 관리, 세금, 공과금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후견인 변호사가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1차 서명을 받고 일주일 내로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금 계좌도 동시에 처리하고요. 한영수 어르신, 이게 어르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펜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첫 장을 넘겼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정욱연 개시 신청서 및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두 번째 장에는 부동산 명의 변경 사전 동의서, 세 번째 장에는 금융자산관리 위임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뭐 하세요, 아빠? 서명하셔야죠.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렌즈가 회의실 안을 향하도록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민원실에서 30년을 서류 보던 사람이야.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죠. 이게 누굴 바보로 아나?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장도윤의 얼굴이 굳었고 미정은 눈이 커졌어요. 법무팀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정욱연이 뭔지 알아?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부동산 명의 변경 동의서는 뭐야? 내 집을 내 명의로 넘기겠다는 거잖아. 아, 그게 아니라. 장도윤이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요, 의사 양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하고 무슨 관계인지 나도 다 알아. 복도에서 손잡고 서류 주고받던 거 내가 봤어. 미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장도윤은 침을 꿀꺽 삼켰죠.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거 전부 녹화되고 있어. 너희들이 한 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담겼어. 치매 노인 만들어서 재산 빼돌리려던 거, 후견인 사기 치려던 거 전부 증거야. 뭐라고요? 법무팀 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 아닙니까? 불법?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내 재산 빼앗으려던 놈들이 불법을 따지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강호 변호사가 들어왔고 그 뒤로 형사 2명이 따라왔죠. 그리고 제 아들 지훈과 수납 직원 소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 장도윤 씨, 그리고 화면 속 변호사님. 최강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의료법 위반, 후견인 제도 악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죠. 아빠, 나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마. 저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장도윤은 일어서려다 형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닥치세요. 소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선생님 거쳐간 환자 12명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치매 진단, 후견인 신청, 재산 이전. 제가 전산 기록 다 뽑아뒀어요. 화상 모니터 속 후견인 변호사는 황급히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최강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그쪽 사무실로 갔습니다. 끊어봤자 소용없어요. 법무팀 직원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공범입니다. 최강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아줬거든요. 아버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누나 말만 믿고. 됐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게 고맙다. 형사들이 미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들킨 게 억울해서 우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소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쪽지 없었으면 나 지금쯤 요양병원 침대에 묶여 있었을 거야. 소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복도로 나오니 몇몇 간호사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최강호와 함께 병원 현관으로 걸어 나갔죠.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최강호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 결과는 좋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제 딸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딸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죠. 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거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크게 알려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후견인 사기, 병원 브로커, 치매 진단 조작 같은 단어들이 연일 나왔어요.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최강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알려야 다른 노인들도 조심할 수 있다고요. 재판이 열린 날 저는 일부러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입던 감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맸죠. 거울을 보니 71세 노인이 아니라 예전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법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들은 요즘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더군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도 있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소윤도 와 있었습니다. 수납 직원복이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제 눈과 마주치자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윤, 후견인 변호사, 그리고 제 딸 미정이요. 미정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 사실을 낭독했어요. 장도윤은 의료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2년간 1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 치매 진단을 내리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였죠. 금액만 따져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후견인 변호사는 더 심각했습니다. 장도윤과 공모해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일부는 자기 명의로 빼돌리기까지 했어요.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차례가 왔습니다. 검사는 미정이 장도윤과 내연관계를 맺고 친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공모했다고 밝혔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5억 원 넘게 쌓이자
아버지 재산 12억 원을 노렸다는 겁니다. 검사는 존속 대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미정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은 친부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전문 브로커들과 공모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손을 들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였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한미정과 어떤 관계십니까? 제 큰딸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병원 수납 창구에서 쪽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직원분이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라고 쓴 쪽지를 건네줬죠. 그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간다고 믿었어요. 설마 친딸이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검사가 또 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피고인석에 미정을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미정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던 건 안다. 남편 사업이 망해서 힘들었던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병원에 가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나한테 그냥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범죄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봤어. 그걸 알아야 해.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와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소윤의 차례였습니다. 소윤은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수납 직원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까? 서류를 처리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소윤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검사 결과와 후견인 신청 서류가 항상 같이 올라왔고 그 환자들은 며칠 안에 요양병원으로 전원됐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재산이 보호자나 제3자 명의로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죠. 왜 쪽지를 건넸습니까?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환자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서류였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본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납 창구에서 서류 제목을 보는 건 제 일이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마지막 최종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장도윤은 일어서서 말했죠. 깊이 반성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후견인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미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도윤은 징역 6년, 피고인 후견인 변호사는 징역 5년, 피고인 한미정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법정 경위들이 다가가 미정을 부축해 일으켰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심경이십니까? 딸이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감옥에 가게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당할 뻔한 노인들이 더 있을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제 이야기는 뉴스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죠. 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병원과 브로커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파헤쳤습니다. 검찰은 전국 단위 수사에 착수했고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 신고됐어요. 며칠 뒤 소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왜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건넸습니까? 소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서류 제목을 보는 건 제 일이니까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인터뷰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소윤을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소윤은 여전히 조용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수 형님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딸한테 그런 일 당했는데도 꿋꿋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병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제목부터 꼭 읽으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데려가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서류는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당할 이유 없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병원 수납 창구에서 받은 쪽지 이야기, 회의실에서 녹음한 이야기, 재판 이야기까지요. 다들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수납 직원분이 쪽지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금쯤 요양병원 침대에 묶여 있었겠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도 돈도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라는 그 말이요. 경로당을 나올 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그래, 온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더군요. 식탁에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지훈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은 요즘 부쩍 말수가 많아졌어요.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전엔 바빠서 통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말이죠. 아버지, 제가 그때 누나 말만 듣고 아버지 의심한 거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좋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상쾌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71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특별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켜낸 일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속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질문하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쩡한 다리로 또렷한 정신으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걸을 겁니다. 제 발로, 제 의지로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